안녕하세요. 오늘도 꿀잠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난 옛날 이야기 들으시고 꿀잠 주무세요. 사람의 목숨값이 종이 한 장보다 가벼운 시절이 있었지요. 세상에 이런 곳에 아이가 풍랑이 몰아치던 남해의 외딴 섬, 해변에 쓰러진 아이를 발견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부러진 옥필 하나가 꽉 쥐어 있었고, 그 눈에는 차마 말로 다 못할 사연이 서려 있었답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남은 생의 마지막 한 장의 종이가 될 것임을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아이의 분놀림 한 번에 나라의 운명이 뒤바뀌고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사연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미리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남해의 끝자락 구름조차 머물다 단다는 청운도에는 파도 소리가 담장을 넘는 작은 한지 공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종이도 잘 나와야 될 텐데 종이 만드는 일이 너무 좋구나. 해가 뜨기 전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면 공방 주인 서리는 가장 먼저 당나무를 삶는 솥에 불을 지피곤 했지요.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장작 소리가 정적을 깨우면 섬의 하루도 비로소 기지개를 켭니다. 서리는 남편을 여의고 이 외딴 곳에서 7년째 홀로 종이를 뜨며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손마디는 거친 당나무 껍질을 벗기느라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맑은 샘물처럼 깊고 고요했답니다. 사람들은 왜 젊은 과부가 이 험한 섬까지 들어와 고생을 사서 하느냐고 묻곤 했지요. 하지만 서리는 그저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하곤 했습니다. 마님, 오늘도 새벽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요. 마을의 유일한 일꾼인 돌쇠가 하품을 하며 다가오자 서리가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종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마음이 어지러울 땐 그저 당나무를 치고 종이를 뜨는 것만큼 좋은 약이 없답니다. 공방 안에는 갓 떠낸 한지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한 빛을 내는 서리의 종이는 한양 저작거리에서도 귀한 대접을 받았지요. 하지만 서리에게 종이는 돈벌이 수단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이자 가슴 속 깊이 묻어둔 외로움을 씻어내는 수행과도 같았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서리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힙니다. 닭풀을 섞은 물 속에 발을 담그고 규칙적으로 발을 흔드는 소리, 촥촥 하는 그 소리만이 고요한 공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서리의 하루는 당나무와 시작해 종이 한 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녀의 남편은 본래 한양의 전촉종이를 관리하는 관직이었으나 당파 싸움에 휘말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곳 섬으로 유배를 왔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낡은 분 몇 자루와 종이 뜨는 기술뿐이었지요. 서리는 남편이 그리울 때마다 마당에 핀 들꽃을 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서방님, 오늘도 종이가 참 잘 나왔습니다. 당신이 계셨다면 이 결 위에 멋진 시 한 수 적어주셨을 텐데 말이지요. 그녀는 매일 아침 남편의 위패 앞에 깨끗한 물 한 잔을 올리며 하루를 다짐합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불쌍한 과부라 부르며 혀를 찼지만 서리는 스스로를 불쌍하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직한 노동 끝에 얻어지는 하얀 종이처럼 자신의 삶도 그렇게 맑게 정화되기를 바랐지요. 한여름의 떼약볕 아래에서도 한겨울의 칼바람 속에서도 서리는 공방을 지켰습니다. 종이를 뜨기 위해 물속에 하루 종일 손을 담그다 보면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피가 나기도 했지요. 하지만 서리는 그 아픔조차 삶의 증거라 여겼습니다. 마님, 이제 그만 쉬고 들어가시지요. 손이 다 텄습니다요. 돌쇠가 걱정스레 건네는 말에 서리는 붉게 터진 손등을 치맛자락으로 가리며 미소 짓습니다. 괜찮아요, 돌쇠 씨. 이 종이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편지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귀한 책이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힘든 줄도 모른답니다. 그녀의 내면에는 단단한 심지가 있었습니다. 거친 세상에 홀로 던져졌지만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결을 만들어가는 한지처럼 그녀 역시 시련을 견디며 더욱 강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평온하던 그녀의 일상에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한 어느 오후, 바다 건너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변하더니 이내 사나운 비바람이 섬을 집어삼킬 듯 몰아쳤습니다. 수십 년 만에 찾아온 대태풍이었지요. 공방의 지붕이 들썩이고 파도가 마당까지 들이닥치는 긴박한 밤이 지나갔습니다. 서리는 밤새 뜬 눈으로 공방을 지키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이 환난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으려. 다음 날 새벽 태풍이 물러간 해변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부러진 나무들과 바다에서 밀려온 파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요. 서리는 피해를 살피러 해안가로 나갔다가 갯바위 틈에 엎드려 있는 작은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누구야? 돌쇠 씨, 어서 이리 좀 와봐요. 서리의 다급한 목소리에 달려온 돌쇠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곳에는 비단 옷차림을 한 6살 남짓한 소년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답니다.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느다랗게 이어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의식 중에도 가슴팍에 무언가를 꽉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부러진 옥필유비였습니다. 아이고 마님, 이 아해는 이미 틀린 것 같습니다요. 몸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아니요, 아직 심장이 뛰고 있어요. 어서 공방으로 데려갑시다. 서리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서리는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미의 본능이자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였지요. 공방으로 돌아온 서리는 급히 불을 떼고 아이의 젖은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아이의 몸 곳곳에는 긁힌 상처들이 가득했지만 그 귀티 나는 생김새는 평범한 집안의 자식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얘야, 정신 차려보거라. 들리니? 서리가 정성껏 간호하자 아이가 마침내 긴 한숨을 내뱉으며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었지요. 자신의 이름도 집이 어디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 그저 공포에 질린 채 옥필만을 꽉 쥘 뿐이었답니다. 서리는 아이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걱정 마라. 이제 괜찮단다. 이곳에선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해. 공방의 아랫목은 아이의 가쁜 숨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서리는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아이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리고 정성껏 끓인 미음을 입가에 흘려 넣어 주었지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아이의 얼굴에 차츰 핏기가 돌기 시작하자 서리의 마음에도 안도의 빛이 스몄습니다. 서리는 아이의 마른 손을 어루만지며 생각했답니다. 이 험한 바다를 건너 여기까지 온 데에는 필시 하늘의 뜻이 있을 것이야. 아이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켰을 때 공방의 창밖에는 눈부신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낯선 방 안을 두려운 눈으로 살피다가 곁을 지키던 서리를 발견하고는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지요. 겁내지 마라. 여긴 청운도라는 섬이고 나는 이 공방의 주인이란다. 내가 바닷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내가 데려왔어. 서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아이는 긴장을 조금 풀었지만 이내 자신의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는 누구이고 왜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아이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머릿속은 안개가 낀 듯 하얗기만 했지요. 서리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 하나 없이 외롭게 살아온 그녀에게 기억을 잃고 떨고 있는 이 아이는 마치 운명이 보내준 선물처럼 느껴졌답니다. 서리는 아이를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지금은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다. 몸을 먼저 추스르렴. 갈 곳이 없다면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내 어미가 되어줄게. 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서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며 속으로 굳게 다짐했지요. 이 가녀린 생명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겠노라고 말입니다. 아이가 건강을 회복해 갈수록 서리의 눈길을 끄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잠시도 손에서 놓지 않으려 하는
새하얀 배곡으로 깎아 만든 부러진 붓대였지요. 일반적인 선비들이 쓰는 붓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영롱한 빛을 내는 옥필유비이었습니다. 서리는 그 물건이 예사롭지 않음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얘야, 그 붓을 한번 봐도 되겠니? 서리의 물음에 아이는 잠시 주춤하더니 조심스럽게 옥필을 내밀었습니다. 서리가 받아든 옥필은 부촉이 나간 채 허리가 잘려 있었지만 붓대 아래쪽에 새겨진 작은 문양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구름 속의 용이 승천하는 형상으로 왕실이나 세도가가 아니면 감히 사용할 수 없는 문장이었답니다. 서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났느냐? 내 것임이 틀림없느냐? 아이는 멍한 표정으로 옥필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쥐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를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서리는 옥필을 다시 아이의 손에 쥐어주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토록 귀한 물건을 지닌 아이가 왜 태풍에 휩쓸려 이 외딴 섬까지 떠내려와야 했을까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혹시 무서운 음모에 휘말린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스쳤지요. 하지만 서리는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소중히 간직하거라. 이 붓이 언젠가 너의 진짜 이름을 찾아줄 길잡이가 될지도 모르니까. 서리는 옥필을 닦아주며 아이의 미래에 닥칠지도 모를 거친 파도를 예감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서리는 아이의 이름을 윤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아이의 옥필에 새겨진 문양 중 윤택할 윤자가 어렴풋이 보였기 때문이지요. 윤은 기억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 하나하나에 기품이 넘쳐났습니다. 미음을 먹을 때도 수저 소리를 내지 않았고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의복을 단정히 정리했답니다. 공방 일꾼인 돌쇠는 그런 윤의 모습을 보며 혀를 내둘렀지요. 마님, 저 아이는 분명 천한 집안 자식은 아닐 겁니다요. 저런 몸가짐은 하루아침에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돌쇠의 말처럼 윤은 섬마을 아이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를 배운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서리가 방 한 구석에 둔 서책들을 신비로운 눈으로 바라보곤 했지요. 어느 날 서리가 마당에서 한지를 말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윤이 마당 구석의 모래바닥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서리가 다가가 확인한 순간 그녀는 들고 있던 한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모래 위에는 서리의 공방 간판에 새겨진 글자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윤아, 이걸 내가 쓴 거니?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있어? 서리의 놀란 물음에 윤은 고개를 갸웃하며 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그냥 아까 본 글자들이 머릿속에 그림처럼 떠올라서 그대로 따라 해본 것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따라하기가 아니었습니다. 붓 한 번 찾아본 적 없다는 아이가 회계 굵기와 기운까지 완벽하게 복제해낸 것이었지요. 서리는 아이의 천부적인 재능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토록 뛰어난 재능은 때로 재앙을 부르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서리는 윤을 꽉 껴안으며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의 재능을 세상으로부터 숨기든 아니면 당당히 맞서게 하든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청운도의 공방에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서리가 당나무 결을 고르고 종이를 뜨는 동안 6살 윤은 그 곁에 앉아 어머니의 손길을 가만히 지켜보곤 했지요.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서리가 갓 떠낸 한지를 건조대 위에 널어 말리고 있을 때 윤은 바닥에 떨어진 파지 한 장과 숫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무심코 아이를 바라보던 서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윤의 고사리 같은 손이 숫덩이를 쥐고 종이 위를 스치는데 그 움직임이 마치 물 위를 미끄러지는 백조처럼 유려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눈을 감은 채 바람의 소리를 듣는 듯 하더니 이내 거침없이 선을 그려나갔지요. 종이 위에는 순식간에 청운도 앞바다의 거친 파도와 그 위를 가로지르는 갈매기 한 마리가 나타났답니다. 윤아, 내가 정말 이 그림을 그린 게 맞느냐? 서리가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종이 속 갈매기는 당장이라도
날개짓을 하며 튀어나올 듯 생생했습니다. 붓을 배운 적도 없는 아이가 선의 강약을 조절하고 여백의 미를 살려내는 모습은 가히 신기선지에 가까웠지요. 유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눈을 감으면 바다가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따라 손을 움직였을 뿐입니다. 서리는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전율했습니다. 이 아이의 영민함은 단순히 글자를 외우는 수준을 넘어 세상의 이치와 형상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리의 가슴 한구석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빛나는 보석은 어둠 속에서도 눈에 띄는 법이고 그 빛은 탐욕스러운 자들의 눈길을 끌기 마련이니까요. 서리는 윤의 그림을 소중히 접어 품에 안으며 이 비범한 재능이 아이에게 축복이 될지 혹은 굴레가 될지 알 수 없어 긴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평화롭던 공방의 불길한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청운도를 다스리는 최현감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공방 마당으로 들이닥친 것이지요. 최현감은 평소에도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기로 악명이 높았고 특히 서리라 만드는 질 좋은 한지가 한양에서 비싼 값에 팔린다는 소문을 듣고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 그간 평안하였는가? 최현감은 거드름을 피우며 말해서 내려 공방 구석구석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서리의 정성이 담긴 종이들이 그저 황금 덩어리로만 보였을 뿐입니다. 서리는 예의를 갖추어 절을 올리면서도 차가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현감 나리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어찌 오셨습니까? 올린 세금은 이미 다 보냈사옵니다. 최현감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품에서 빛바랜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세금 때문이 아니네. 이 공방 부지가 본래 내 조부님 때부터 가문의 땅이었다는 기록을 찾았거든. 자, 여기 도장이 찍힌 문서를 보게나. 말도 안 되는 억지였습니다. 7년 전 서리의 남편이 정당한 값을 치르고 일권은 터전이었지요. 현감은 공방을 헐값에 넘기지 않으면 관하로 압송하여 문초를 하겠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서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권력을 등에 업은 자의 횡포 앞에 가냘픈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요. 그때 방 안에서 이 대화를 지켜보던 윤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아이는 현감이 흔드는 그 가짜 문서 속의 필체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답니다. 최현감이 공방을 빼앗겠다며 으름장을 놓던 그날 밤 서리는 텅 빈 마루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조상대대로 이어온 기술과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이 집을 하루아침에 잃게 생겼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그때 윤이 조용히 서리 곁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울지 마세요. 그 현감이라는 분이 가져온 종이는 가짜입니다. 윤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서리가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자 윤은 낮에 보았던 현감의 문서를 떠올리며 마당 바닥에 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현감이 가져온 위조 문서에 찍힌 낙관과 필체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었지요. 보세요, 어머님. 문서를 쓴 먹의 결이 최근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수십 년 된 종이라면 먹이 종이 속으로 파고들어 번져야 하는데 그 종이는 먹이 겉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도장의 글귀가 미세하게 비뚤어져 있습니다. 서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6살 아이가 그 짧은 순간에 서체의 기운과 종이의 질감, 도장의 오차까지 모두 파악해낸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현감이 다시 공방을 찾아왔을 때 서리는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현감 나리, 이 문서는 가짜입니다. 종이의 질과 먹의 태를 보니 엊그제 급히 만드신 모양이더군요. 만약 저를 관하로 보내신다면 저는 이 문서를 한양의 상소고에 올려 감찰사를 청할 것입니다. 서리의 단호한 태도와 정곡을 찌르는 말에 최현감은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습니다. 어린 윤희 곁에서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자 왠지 모를 서늘함에 뒷걸음질을 쳤지요. 결국 현감은 씩씩거리며 공방을 떠났습니다. 윤의 천재적인 관찰력이 서리의 보금자리를 지켜낸 첫 번째 승리였답니다. 청운도 뒷산 절벽 끝에는 미친 늙은이라 불리는 백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 한양에서 이름을 날리던 화원이었으나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는 그림을 그리라는 압박에 환멸을 느끼고 이 외딴 섬으로 숨어든 인물이었지요. 설이는 윤에게 글과 그림의 기본을 가르쳐 줄 스승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조심스레 아이의 손을 잡고 백노인의 초막을 찾았습니다. 초막 마당에는 깨진 기와와 몽당봇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백노인은 해진 도포 차림으로 바위에 앉아 먼 바다를 보고 있었답니다. 설이가 인사를 건네기도 전 백노인이 껄껄 웃으며 먼저 입을 뗐습니다. 부인, 어찌하여 호랑이 새끼를 데리고 이 험한 곳까지 왔소? 저 아이의 눈빛을 보아하니 이미 이 노생보다 더 큰 세상을 담고 있구려. 백노인의 날카로운 통찰에 설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는 겁을 먹기는커녕 백노인이 바닥에 그려놓은 미완성 산수화를 뚫어지게 응시했지요. 그러더니 윤이 곁에 떨어진 몽당붓을 집어들어 바위 위에 남은 먹물로 산맥에 끊어진 혀를 툭 하고 연결했습니다. 백노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기운이 끊긴 곳을 한 번에 짚어내다니. 내 이놈, 어디서 도술이라도 배운 것이냐? 백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윤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붓을 쥐는 법조차 배우지 않은 아이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이는 백노인에게 윤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백노인은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들여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재능은 칼과 같아서 주인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눈부신 재능을 외면할 수 없었던 노인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노인의 초막 안으로 자리를 옮긴 설이는 소중히 간직해온 부러진 옥피를 꺼내 보였습니다. 옥피를 받아든 노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돋보기 삼아 물을 담은 그릇을 통해 옥필 밑바닥에 새겨진 미세한 글귀를 살피더니 이내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이것은 조정의 충신이었던 홍충원 대감의 가부가 아니냐. 임금께서 직접 하사하신 청운옥필이란 말이다. 설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백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참혹했습니다. 4년 전 강직한 성품으로 임금의 총애를 받던 홍대감은 정적 김대감의 모함으로 대역죄의 누명을 쓰고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홍대감의 서자였던 어린 아들은 역병으로 죽었다고 알려졌으나 사실은 누군가 아이를 빼돌려 바다로 던진 것이었지요. 부인, 이 아이가 바로 홍대감의 유일한 혈육인 윤도령이 틀림없소. 이 옥필은 그 가문의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신표이기도 하지. 설이는 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왠지 모를 슬픔에 잠긴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요. 설이는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자신이 구한 아이가 이토록 거대한 비극의 중심에 서 있었다니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었습니다. 백노인은 엄중한 표정으로 경고했습니다. 김대감이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청운도는 피바다가 될 것이요. 이제 이 아이의 재능은 은신처가 아니라 무기가 되어야 하오. 내가 이 아이에게 진실을 쓰는 법을 가르치겠소. 설이는 눈물을 닦으며 백노인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의 정체가 밝혀진 순간 평화롭던 섬마을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답니다. 한편 한양의 김대감 저택은 권세가 주는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홍대감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한 김대감은 최근 잠자리가 뒤숭숭하여 괴로워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남해의 섬을 보냈던 밀사가 급히 돌아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감마님, 청도라는 섬에 홍대감의 서자와 똑 닮은 아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부러진 옥피를 지니고 설이라는 과부의 손에 자라고 있다는 소문이 받아옵니다. 김대감은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찻잔이 산산조각 났지요. 4년 전 완벽하게 지웠다고 믿었던 불씨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에 그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옥필이라니. 그 옥필 속에 내가 조작했던 어명의 진실이 담긴 비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놈들이 알게 된다면 끝장이다. 당장 실력 있는 자객들을 모아라. 김대감은 자신의 신복인 흉악한 무사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실수 없이
아이의 목을 가져오고 그를 보살피는 여인과 공방까지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라고 말이지요. 그의 눈에는 탐욕과 살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아이가 한양으로 올라오기라도 한다면 자신이 쌓아온 모든 권력이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청운도라. 그 작은 섬을 피로 물들여서라도 내 앞길을 막는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 아이를 죽이고 그 옥피를 반드시 찾아오너라. 어두운 밤 한양의 성문을 나서는 자객들의 칼날이 달빛 아래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서리와 윤이 있는 청운도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청운도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갈매기 소리마저 잦아든 고요한 포구의 외지인들을 태운 작은 배 한 척이 슬그머니 닻을 내렸지요. 상인으로 위장했지만 날카로운 눈빛과 소매 안으로 살짝 비치는 칼날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주막에 자리를 잡고 넌지시 서리의 공방에 대해 묻기 시작했답니다. 저기 언덕 위 한지 공방에 영민한 아이가 하나 산다던데 소문이 자자하더구먼? 자객의 물음에 수를 따르던 주모는 아무런 의심 없이 맞장구를 쳤지요. 아이고 말도 마시오. 그 아해는 하늘이 내린 신동이라니까요. 글쎄 현감 나리의 가짜 문서까지 단번에 알아봤다니께. 그 소리를 들은 자객들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목표물을 확인한 것이었지요. 한편 공방에서 종이를 말리던 서리는 왠지 모를 한기를 느꼈습니다. 맑은 하늘인데도 가슴이 답답하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지요. 그녀는 마당에서 글 공부에 여념이 없는 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의 빛이 너무 밝아 어둠을 불러들인 것은 아닐까. 서리는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일꾼 돌쇠에게 당부했습니다. 돌쇠 씨, 오늘따라 선 분위기가 흉흉하네요. 낯선 이들이 공방 근처에 얼씬거리거든 즉시 알려주세요. 걱정 마십시오, 마님. 제가 눈을 부릅뜨고 지킬 테니까요. 돌쇠는 몽둥이를 챙겨 들었지만 서리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미 운명의 소용돌이가 청운도의 평화를 갈기갈기 찢어발기며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노인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윤을 절벽 끝 바위 위에 앉혀두고 호통을 쳤지요. 윤아, 글자는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 내 몸속의 기운을 종이 위에 쏟아붓는 것이야. 내 가슴 속에 맺힌 억울함과 슬픔을 붓끝에 실어라. 윤은 부러진 옥피를 쥔 채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백노인은 아이에게 단순히 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는 안목과 그 진실을 세상에 공표할 수 있는 대담함을 가르치고 있었답니다. 스승님, 팔이 너무 아픕니다. 옥필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윤의 하소연에 백노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붓의 무게가 아니라 내가 짊어진 가문의 무게란다. 이 붓을 이겨내지 못하면 너는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해. 다시 들어라. 서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6살인 아이에게 너무나 가혹한 짐을 지우는 것 같아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지금 아이를 강하게 키우지 않으면 다가올 칼날로부터 아이를 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백노인은 윤에게 홍대감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비문의 구절들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윤아, 이 구절들이 훗날 내 목숨을 구할 방패가 될 것이다. 한 획도 틀리지 말고 내 뼈에 새기거라. 윤은 스승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어느새 어린아이의 그것이 아닌 서리발 같은 선비의 기계가 서려가고 있었지요. 어느덧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서리는 윤과 함께 백노인의 수련을 마치고 공방으로 돌아오는 숲길을 걷고 있었지요. 밤새 소쩍새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들리던 그때 숲풀 사이에서 차가운 쇠붙이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거기 섰거라. 아이만 넘기면 내 목숨은 살려주마. 검은 복면을 쓴 자객 3명이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서리는 본능적으로 윤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품에서 종이 자르는 작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지요. 내 아들에게 손끝 하나 대지 마라. 이놈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난 것이냐. 자객들은 비웃으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서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어깨를 스치는 줄도 모르고 아이를 감싸 안으며 숲속으로 뛰었습니다. 유나, 멈추지 말고 공방으로 달려가 돌쇠 아저씨를 불러. 어머니, 안 돼요. 같이 가요. 윤이 울부짖었지만 서리는 아이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자객 하나가 서리의 앞길을 막아 세우고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서리는 바닥에 있던 모래를 자객의 눈에 뿌리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요. 내 아들을 데려가려면 나부터 죽여야 할 것이다. 여인의 몸으로 자객들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지만 죽기를 각오한 서리의 기세에 자객들도 주춤했습니다. 그 사이 윤의 외침을 듣고 달려온 돌쇠와 백노인의 등장으로 자객들은 일단 후퇴했으나 서리의 저고리는 이미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리는 고통 속에서도 멀리 도망친 윤의 뒷모습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정신을 잃었답니다. 자객들의 습격으로 상처를 입은 서리는 며칠 동안 열병에 시달렸습니다. 정신이 들락날락하는 와중에도 그녀는 윤의 손을 놓지 않았지요. 윤은 제 어미의 피 묻은 옷가지를 보며 밤새 울다 지쳐 잠들곤 했습니다. 서리가 겨우 눈을 떴을 때 곁을 지키던 백노인은 무겁게 입을 뗐답니다. 부인, 이제 청운도는 더 이상 은신처가 아니오. 놈들이 한 번 실패했으니 다음엔 더 큰 무리를 이끌고 올 것이오. 서리는 욱신거리는 어깨를 움켜쥐며 마루 끝에 앉아있는 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부러진 옥피를 닦으며 먼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지요. 저 작은 어깨에 지워진 가문의 복수와 진실의 무게를 서리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답니다. 스승님, 제 몸 하나 건사하자고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습니다. 한양으로 가겠습니다. 서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공방은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전부였으나 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추억마저 불태울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부인 한양은 김 대감의 소나기에 있는 곳이요.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우리는 덫에 걸린 쥐가 될 수도 있소. 백노인의 경고에도 서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가야 한다고 하셨지요. 아이가 가진 천재성이 진실을 밝힐 빛이라면 그 빛을 가장 어두운 곳에서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리는 윤을 불러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온기가 가슴에 닿자 그녀는 죽음보다 강한 모성애로 스스로의 두려움을 짓눌렀답니다. 그것은 한낱 과부가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 던지는 도전장이었지요. 서리와 윤이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서두르던 그날 밤 최현감과 자객들이 최후의 수단을 썼습니다. 공방 사방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이지요. 타닥타닥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서리가 평생 일궈온 한지 공방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불이야, 공방에 불이 났다. 돌쇠의 절규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서리는 자욱한 연기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윤을 찾아 헤맸지요. 불길은 서리가 정성껏 떠놓았던 귀한 종이들을 한 장씩 집어삼켰고 공방은 거대한 횃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어머니, 여깁니다. 살려주세요. 기둥 뒤에 갇힌 윤을 발견한 서리는 물에 적신거적을 뒤집어 쓰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살을 파고들었지만 서리는 오직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지요. 서리는 윤을 끌어안고 뒷담장을 넘어 탈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집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우리 집이. 윤이 울먹였지만 서리는 아이의 눈을 가렸습니다. 윤아, 보지 마라. 집은 다시 지으면 되지만 내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단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만 가는 거야. 멀리서 공방이 타는 불꽃을 보며 최현감은 쾌재를 불렀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불꽃 속에서 서리와 윤의 의지가 더욱 단단하게 벼려졌다는 사실을요. 잿더미 속에서 건져낸 것은 오직 부러진 옥필 하나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답니다. 공방을 잃은 서리와 윤, 그리고 백노인은 상단으로 위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서리는 고운 비단 대신 거친 삼배옷을 입고 얼굴에 검댕을 묻혔으며 유는 남루한 보침꾼 아이처럼 변장했지요. 백노인은 눈먼 점쟁이 행세를 하며 앞장을 섰답니다. 섬을 떠나 육지에 발을 내딛자 곳곳에 김대감이 붙인 수배 전단이 보였습니다. 옥피를 든 아이와 과부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지요. 서리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태연하게 윤의 손을 꼭 잡고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어머니, 다리가 너무 아파요. 목도 마르고. 윤의 가녀린 투정에도 서리는 쉬이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추격자들이 언제 뒤를 덮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조금만 참자, 윤아. 저 고개만 넘으면 쉴 수 있는 주막이 나올 거란다. 내가 배운 시구들을 머릿속으로 되뇌며 걸어보렴. 밤이면 길가 동굴이나 허름한 사당에서 새우잠을 잤습니다. 찬 이슬이 내려앉는 밤, 서리는 자신의 치마를 벗어 아이를 덮어주었지요. 백노인은 어둠 속에서 윤에게 한양의 지리와 궁궐의 구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윤아, 도성에 들어가면 누구도 믿어선 안 된다. 오직 내 붓끝에 담긴 진실만이 우리를 살릴 것이야. 알겠느냐? 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품속의 옥피를 만졌습니다. 험난한 여정 속에서 아이의 얼굴은 여우여 같지만 그 눈빛만큼은 길 위의 별빛보다 더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권력의 중심지이자 거대한 음모의 현장인 한양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천리길 험한 산천을 돌아 드디어 조선의 심장, 한양 도성의 숭례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도성은 화려했지만 그 거대한 성문 아래에는 김대감이 푼 자객들이 눈에 불을 켜고 드나드는 이들을 감시하고 있었지요. 서리는 똥지게를 짊어진 돌쇠의 뒤를 따라 고개를 푹 숙인 채 천안 안악의 모습으로 줄을 섰답니다. 거기 지게 뒤에 숨은 계집, 고개를 들어보라. 수문장의 날카로운 호통에 서리의 심장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곁에 있던 유는 백노인의 소매 속에 손을 숨긴 채 숨을 죽였지요. 백노인이 얼른 나서며 곰방대를 휘둘렀습니다. 아이고 나리, 이 여편 내가 어제 먹은 게 얹혔는지 꼴이 말이 아닙니다요. 얼른 들어가서 약이라도 좀 지어 먹이게 해 주십시오. 백노인의 능청스러운 연기와 돌쇠가 슬쩍 걷는 엽전 몇 푼의 수문장은 혀를 차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성문을 통과하자마자 서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요. 도성의 거리는 눈부시게 번화했지만 서리의 눈에는 그 모든 기와집이 아이를 잡아먹으려는 괴물의 입처럼 보였답니다. 그들은 북촌의 화려한 저택들을 피해 남산 밑 저작거리에 허름한 폐가의 거처를 잡았습니다. 쥐가 찍찍거리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지만 적들의 눈을 피하기엔 이보다 좋은 곳이 없었지요. 서리는 윤의 손을 꼭 잡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윤아, 이제 시작이다. 여기가 내 아버님이 계셨던 곳이자 내 이름을 되찾아야 할 곳이란다. 윤은 옥피를 가슴에 품고 창살 너머로 보이는 궁궐의 지붕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먼저 본 적 없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진실을 밝히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답니다. 도성 안의 소식은 빨랐습니다. 며칠 뒤 임금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칠림과거 친린 거주가 열린다는 방이 붙었지요. 백노인은 이것이 유일한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수천 명의 유생이 모이는 그 자리라면 김대감의 무리도 함부로 칼을 휘두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인 윤도령을 과거장에 들여보내야 하오. 그곳에서 임금님 눈앞에 이 옥필의 진실을 펼쳐보여야 하오. 백노인은 윤을 앉혀두고 마지막으로 붓을 잡게 했습니다. 윤의 손엔 여전히 부러진 옥필이 쥐어 있었습니다. 백노인은 옥필에 부러진 단면을 맞추며 나타나는 비밀스러운 문구들을 윤에게 외우게 했지요. 그것은 홍대감이 죽기 직전 김대감이 조작한 가짜 어명의 허점을 조목조목 기록해둔 최후의 유언이었답니다. 윤아, 내가 오늘 밤 써야 할 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수십 명의 영혼을 달래고 이 나라의 굽어버린 정의를 바로잡는 칼이 되어야 한다. 윤은 촛불 아래에서 밤새도록 종이 위에 글을 쓰고 또 썼습니다. 서리는 곁에서 먹을 갈며 아이의 야윈 어깨를 지켜보았지요.
윤의 붓끝이 종이 위를 스칠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죽은 자들의 흐느낌처럼 방 안을 채웠습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제가 실수해서 모두가 다치면 어쩌죠? 윤이 떨린 목소리로 묻자 서리는 아이의 붓을 쥔 손을 위에서 감싸 쥐었습니다. 윤아, 내 붓은 부러졌지만 내 마음은 꺾이지 않았단다. 내 아버님이 너를 여기까지 이끄셨으니 분명 하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어머니가 내 그림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 감아. 서리의 눈빛은 거친 파도를 잠재우는 등불처럼 따뜻하고 강인했지요. 그날 밤 조든 폐가에는 묵향과 함께 비장한 결의가 깊게 내려앉았답니다. 거사를 하루 앞둔 깊은 밤, 운명의 신은 다시 한번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김대감의 신복들이 끈질긴 추적 끝에 서리 일행이 숨어있는 폐가를 차지하는 것이지요. 밖에서 서성거리는 그림자를 눈치챈 백노인이 황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부인, 들켰소. 어서 아이를 데리고 뒷문으로 도망치시오. 하지만 앞마당은 이미 자객들에게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자객들의 우두머리가 칼을 뽑아 들며 외쳤습니다. 어디라고 도망치느냐. 그 아이와 옥피를 내놓으면 내년에 목숨줄은 붙여주마. 서리는 찰나의 순간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윤에게 자신의 겉옷을 입히고 백노인에게 아이를 맡겼지요. 스승님, 제가 유인하겠습니다. 윤희를 데리고 만천교 쪽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돌쇠 씨와 만나기로 했으니까요. 어머니, 안 돼요. 같이 가요. 윤이 울먹였지만 서리는 단호하게 아이를 밀어냈습니다. 서리는 비어있는 부통에 막대기를 넣어 옥필처럼 보이게 만든 뒤 반대편 담장을 넘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다, 옥필은 나에게 있다. 이놈들아, 나를 잡아봐라. 자객들은 서리가 든 부통이 옥필인 줄 알고 일제히 그녀를 쫓았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서리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뛰고 또 뛰었지요. 뒤에서 날아온 화살이 서리의 치맛자락을 꿰뚫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객들이 서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을 때 서리는 비어있는 부통을 비웃듯 던져버렸습니다. 이 멍청한 놈들, 너희가 쫓는 건 빈통이고 진실은 이미 너희 손을 떠났다. 분노한 자객의 칼날이 서리의 목을 겨누는 찰나 멀리서 관청에 야간 순찰대가 내는 징소리가 울렸습니다. 자객들은 혀를 차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서리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지며 멀리 도망친 윤의 안위만을 기도했답니다. 과거 시험이 치러지는 경복궁 근정전 앞마당은 수천 명의 유생이 뿜어내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임금께서 친히 보좌에 앉아 지켜보시는 가운데 김대감은 거드름을 피우며 그 곁을 지키고 있었지요. 그때 남루한 유생의 옷을 입은 윤이 떨리는 손으로 시험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홍윤. 4년 만에 처음으로 적어보는 자신의 진짜 이름이었답니다. 임금께서 시제술 뒤를 내리셨습니다. 나라의 근본을 바로잡고 억울한 백성이 없게 할방도를 쓰라. 유생들이 일제히 붓을 놀리기 시작할 때 윤은 품속에서 부러진 옥피를 꺼냈습니다. 김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신이 자객들을 보내 그토록 찾으려 했던 그 물건이 바로 눈앞에 나타났으니까요. 윤은 백노인에게 배운 대로 옥필에 부러진 단면을 맞추어 종이 위에 꾹 눌렀습니다. 그러자 옥필 끝에서 붉은 인경 인징이 배어나오며 종이 위에 숨겨져 있던 홍대감의 밀서가 선명하게 드러났지요. 윤은 그 위에 자신의 천재적인 필치로 김대감이 조작했던 어명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보게, 저 아이가 쓰는 글씨를 보게. 저건 죽은 홍대감의 필체가 아닌가. 어찌 아이의 붓끝에서 저토록 서리발 같은 기운이 서린단 말이냐. 주변 유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대감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지요. 전하, 저놈은 대역죄인의 핏줄이옵니다. 당장 끌어내어 처단하소서. 하지만 임금은 손을 들어 김대감을 제지했습니다. 윤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정당당한 기계와 종이 위에 펼쳐진 명료한 진실이 임금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윤은 마지막 획을 긋고 임금을 향해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윤이 작성한 답안지를 건네받은
임금의 얼굴이 노여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종이에는 김대감이 사사로이 어명을 위조하여 충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증거들이 옥필의 신묘한 기운과 함께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김대감, 내 이놈, 내가 감히 과인을 속이고 천륜을 저버렸단 말이냐? 임금의 사자 후에 김대감은 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궁궐 수비대들이 달려들어 김대감과 그 일당을 포박했습니다. 한때 나라를 뒤흔들던 권세는 종이 한 장의 진실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답니다. 그 시각 과거장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서리는 자객들에게 쫓겨 다친 몸을 이끌고 궁궐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장원급제, 홍윤이라는 관원의 외침이 들려왔지요. 서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윤아, 우리 윤이가 해냈구나. 서방님 보셨습니까? 우리 아이가 해냈습니다. 서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후 임금의 배려로 서리는 궁궐 안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어사화를 꽂은 윤이 서리를 발견하고는 채통도 잊은 채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저를 보십시오. 제가 아버님의 원한을 갚고 어머니를 지켜냈습니다. 윤은 서리의 피 묻은 치맛자락을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임금은 그 모습을 보고 곁에 있던 신료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보아라.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나 저 여인의 사랑은 그 피보다 더 뜨겁고 고귀하구나. 저 여인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의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조정의 대신들도 모두 고개를 숙여 서리의 희생과 모성애의 경의를 표했답니다. 모든 일이 해결된 후 임금은 윤에게 홍대감의 가문을 복권해주고 한양에서 관직을 맡아 가문을 일으키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윤은 임금 앞에 엎드려 간곡히 청했지요. 전하, 소인은 화려한 도성보다 저를 살려주신 어머니와 함께 종이를 뜨던 청운도가 그립사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를 모시며 백성들에게 필요한 종이를 만드는 선비로 살고 싶사옵니다. 임금은 윤의 효심에 감복하여 그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백노인을 궁중화원으로 임명하고 청운도 공방을 관청의 종이를 전담하는 어용 공방으로 지정해 주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다시 평화를 되찾은 청운도에는 전보다 더 크고 튼튼한 한지 공방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공방 마당에는 서리와 윤, 그리고 돌쇠가 나란히 앉아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지요. 서리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만든 종이는 결이 참으로 곱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마음 같습니다요. 어느덧 듬직한 청년으로 자란 윤이 서리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서리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요. 종이는 정성을 들인 만큼 고운 빛을 내는 법이란다. 너도 내 인생이라는 종이 위에 언제나 정직하고 아름다운 글만 적어 내려가려무나. 공방 담장 너머로 파도 소리가 시원하게 들려오고 마당 건조대 위에는 하얀 한지들이 나비처럼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단단한 사랑으로 맺어진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청운도의 전설이 되어 오가는 보부상들의 입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시 돌아올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편히 주무십시오.